자, 직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직관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이나 불가사의 느낌이 불가할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동시에 어떤 선택이나 행동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직관이 과학적으로는 설명을 못하죠. 다른 신경기능이나 정신상태와 달리 직관만큼은 뇌증밀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안 됩니다. 또 어느 쪽에서 직관을 관장하는지도 모르죠.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하면 뇌의 직관이 뇌에서 관여한다면 뇌에 아마 전체적으로 관여할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관여하면 직관이 안 생길로 저는 봅니다. 나중에 과학이 어떻게 또 밝히는지 봅시다. 이제 이 혹스 박사의 말에 의하면 뇌와 정신, 신체 그리고 영혼 오가며 진행되는 소통과 상호작용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요. 직관이 우리 내면에서 정교하게 짜인 정보작전의 일부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보작전을 위해 세포들은 끊임없이 정보를 모아 처리하고 전달을 하지요. 우리는 이제 시각을 통해서 이제 환경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은요. 마찬가지로 직감은 지속적으로 안팎 환경을 주시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하고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그 정보가 소용되도록 합니다. 되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요. 이분들이 되게 직감력을 겸비해 있어요. 그저 똑똑하고 운이 좋아서 그게 성공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꼭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 혹스 박사는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미약하나마, 우리 혹스 박사는 고객이 어떤 고통을 경험한지를 파악해낼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렇게 체감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신체의 운동 감각까지 동원시킨답니다. 공감적 듣기 일종이죠. 그래서 이제 고객의 이제 정신과 신체 상태를 파악하고 나면요, 의식적으로 이제 그 질병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제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답니다. 또 내 주위를 돌아다니는 빛의 소양들을 떠돌리며 고객 상태에 대해 알아낸 상황들도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떨쳐낸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본격적인 에너지 치유에 돌입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혹스 박사는요, 우리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늘 직감적으로나 부지불직간에 타인에 대한 불안이나 신체 증상을 알아차린다고 해요. 혹스 박사의 이야기하면은 자기 환자 중에 어떤 췌장염의 걸레에 의해서 구토로 고통받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녀 상태를 파악하고 그 증상을 몸소 체감한 다음에 그 즉시 질병 에너지가 자기 몸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제재하고요. 또 혹스 박사 자신의 의미를 정하여서 그녀를 도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제 정신 뇌에게 정보를 주는 감각기관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세포와 호르몬, 그리고 기타 다양한 생화학 물질의 체내 작용을 수반하는 생리활동 역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출처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감을 향상시키는 저 방법을 보면요. 이제 여러 단계로 이제 의식을 변화시키면 직감이 발현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이제 토착민의 영적 치유자들에게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제가 만난 발리에서 만난 치유자 설명에 따르면요. 명상에 잠기는 것만으로도 변화된 의식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은 세포를 보거나 세포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구조를 꿰뚫어 볼 수가 있대요. 참 놀랍죠. 또 이제 환각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대신 명상이나 치유 의식을 통해서 엄청난 의식의 변화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 방법을 권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는요, 직관을 기르기 위해서, 직관의 흐름을 듣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권합니다. 하나는 중립성을 지키고요. 두 번째는
신체적 인식을 겸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인식력도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립적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그러면 이제 직관이 그쯤없이 이제 발휘가 되고 된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가 볼 때 일종의 그 불교의 중도가 비슷해요. 선악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저자는 사고할 때 중립적 공간을 찾는 연습을 해두면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공간이라 해서 밤새 같은 장소에 들어가라 소리가 아니고 내면의 불려밤을 떼서 옮겨둘 수 있는 공간 정도면 된다는 거죠. 아마 마음의 공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결과에 강하게 집중할 때 들리는 어지러운 소리를 골라내서 따로 떼어두면요. 그 순간에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중립적 공간이 마련되므로 그렇게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상태를 음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순간 마음속 울림에 귀 기울이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결과를 떠올리며 거기에 얽매여 있다면요. 여러 가지 심리적 암시를 활용해서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 봅시다. 나는 최선의 결과를 원한다라고 말하거나 아늑하고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가볍게 뛰어내리는 광경을 그려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체적 의식이 있는데 저자는 직관에서 비롯된 자극을 신체 감각을 통해서 진짜 뭘 느끼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다가 갈리고 깨끗이 트인 걸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간혹 나아가야 될 방향이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뚜렷이 보이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신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마음속 울림에 귀 기울여 봅시다. 눈앞에 길이 하나 펼쳐져 있다고 가정하고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봅시다.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양옆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광경, 꾸불꾸불 이어지는 산길 혹은 깊은 숲속, 어떤 성격의 이미지든 굳이 반응이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다만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그 이미지를 관찰하고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세 번째, 영적 인식입니다. 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직관의 폭을 넓히는 거죠. 혹스 박사는요, 명상에 깊이 빠질수록 치유도 더 효과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희 혹스 박사는 그 특정한 영적 전통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기 앞서서 명상이 불러온 일상 속 변화들을 먼저 체험했다는데요. 나중에 그런 종교적 전통을 배우면서 알게 된 게 여러 가지 체험들 간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 질서란 바로 일상 속 체험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훨씬 나중에야 인지적 이해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론 체득한 뒤에 체험이 오는 수도 있죠.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깨달은 공부 과정에서 어떤 그 경계가 이렇게 느껴진 다음에 체험된 다음에 경전에서 그걸 확인하고 이런 거였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직관적 그 안내의 근원으로서 이제 영적 인식을 할 때 이런 세 가지 측면을 둬야 돼요. 첫째는 자신과 우주에 관한 인식. 지금 이 순간 나는 과연 누구인가? 시신마, 이먹고, 그죠? 세상 만물을 비롯해 그 외의 흐름과 나는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가? 이먹고, 나는 내 안에 가장 심오한 영적 직관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이먹고 하는 거죠. 화두가 바로 이런 걸 해주네요. 또 다음 두 번째는 명상이 하는 방식인데 이건 직관을 판가름하는 잣대입니다. 평소 내 삶에서 명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명상의 내용도 성숙과 변화를 거듭하는가? 의무감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명상에 임할 수 있게 태도를 전환할 수 있는가? 명상은 내 직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꼭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내가 가나선의 그 화두 참고하는 방식과 비슷하네요. 세 번째는요, 주변인들과 공동체에 대한 자세입니다.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생활한 내 모습은 내면의 영적인 인식 방향 향상과 조화를 이루는가, 일상에도 직관적 지혜가 스며들어 흐른다는 사실에 감사하는가, 모든 측면에서 마음을 열고 의연한 자세로 직관에 기운이 터득했는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특정 직관적 신호들 행동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결국 알아내야 됩니다. 이게 바른 건지 아닌지, 그죠? 이거는 이제 주변의 다른 분들과 의논의 확인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체험한 현상이 어땠는지,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를 주변 분들에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물론 내 말을 들어줄 친구를 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 심리 치료자, 믿을 수 있는 친구, 특히 지혜로운 가족이면 좋겠죠. 모든 선택에 따른 결과는 좋든 나쁘든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결국 핵심은 각자의 심한 식별력이죠. 이렇게 이제 정황 파악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자신의 직관을 기준으로 당신에게 이제 막 그냥 좀 불편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당신이 이제 그런 말하는 사람 의견에 공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상대가 알려주는 내용에 내 마음이 끌리는지 끌리지 않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끌리는 바가 타당한지를 가늠하는 아주 적절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직관에 영민이 깃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최고의 선을조차 행동하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돼요. 자비가 참 중요합니다. 자, 마음속 울림에 귀 기울여 봅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잡념을 완전히 떨쳐내세요.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면서 내면에서 연면의 감정이 충분히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그 상태로 휴식을 취하며 연면의 감정이 내면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지켜보세요. 연면의 감정이 비롯된 근원과 좀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해서 그런 에너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직관의 울림을 켜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연습하기. 직관과 행동.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의문이 생긴다면 일단 당신이 평온함을 느끼는 장소를 떠올리며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실록이 우회전 숲속 공터로 걸어가나 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걷다가 어떤 나무 아래서 벤치를 발견합니다. 그 벤치에 앉아서 편안히 쉬면서 그곳에 아주 거룩한 에너지를 느끼며 중립적이고 수용적인 기분을 유지해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직관적인 자극이 찾아올 겁니다. 원한다면 깨달음이나 영적인 안내가 찾아올 수 있도록 중립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가령 서비스 업무 형성에 가장 필요한 기록은 어떤 걸까? 하는 질문처럼 말이죠. 저자는 직관을 느끼게 되면 행동에 옮기기 전에 테스트를 해본다고 합니다. 먼저 원하는 행동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히 떠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멀리 여행 가야 될 때는 짐을 꾸려 셔틀버스에 올라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그런 장면을 떠올릴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자, 에너지가 솟습니까? 활력과 열정이 넘칩니까? 아니면 몸이 무겁고 무기력해집니까? 의욕이 생기지 않고 멍하다면요, 그것은 그런 행위가 나와 맞지 않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반면에 힘이 넘치고 활기찬 느낌이 들면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는 표시예요. 이제 다시 자신만의 조용한 장소로 돌아가서 원하는 행동을 실행하는 장면을 자세히 상상해 보세요. 긴장됩니까?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열정이 샘솟습니까? 숨이 편하게 쉬어집니까? 호흡이 가빠집니까? 마음이 편안함이 열정이 느껴지고 숨도 고르다면요, 당신의 직관을 믿고 실천에 옮겨도 된다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현실적 정황을 점검해 봅니다. 자, 그런 행위가 가능하고 합리적인가요?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으니 이런 일을 결정할 때는 분별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만약 직관에 따르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요, 명상을 계속해서 당신이 해야 할 행위를 결정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매우 단순한 상황부터 연습해 보세요. 일상적인 질문을 돌리고 생각을 멈추고 깊이 심호흡을 하세요. 그런 다음 나의 일부인 직관의 성질을 다시 기억합니다. 또 한 번 심호흡을 하면서 잠시 긴장을 풀고 직관적 안내에 기울여 보세요. 곧 다가올 업무상 미팅이나 여행 또는 가족 문제에도 고요히 직관의 힘을 느껴보세요. 상황이 어떻든 직관의 안내를 유심히 살펴 행동한다면 의식적 존재로서 당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직관과 행동입니다. 결국 이제 정렬하면 이제 직관을 느끼고 명상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직관력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동을 옮길 때는 이런 행동을 옮길 때의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불안을 느끼는지, 기쁨을 느끼는지, 용기가 솟는지, 이런 거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 마음이 자꾸 찜찜하면 그 아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3장은 근원정신과의 소통입니다. 근원정신과 소통. 근원정신과 소통. 치유는 우주의 본성이라서 생물체는 물론 태양계에서도 부활과 재생은 계속 반복됩니다. 은하계에서 수차례 충돌이 발생하고 블랙홀 내부에서 소멸이 진행되는 혼돈 속에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원소가 별로 재탄생합니다. 한편 인체 내부에서도 우주에 관찰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론 광범위한 은하계에 비해 인체는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한데 모여 살아 숨쉬는 생명체를 이루는 전자, 원자, 분자에 비하면 아주 거대하죠. 만물의 기원인 태초의 티끌에서도 지구력과 자기 복제 기능을 겸비한 다양한 생물체가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 발생적 양상들만 보더라도 창조적 근원 정신이 모든 곳에 속속들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체는 물론 만물의 변함없는 본질에도 근원 정신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에너지와 밀접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면 타고난 치유 능력도 나날이 성장할 겁니다. 치유력이 우리 안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기능이라는 사실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이 느껴지면 우리는 일단 내면의 치유 기능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인체의 언어뿐 아니라 영혼의 언어, 즉 정신적 소통 방식을 익혀야만 합니다. 자, 세포의 언어는요, 각 세포 안에 깊이 자리한 영역에서 비롯됩니다. 나노 세계인 곳이죠. 거기에는 에너지와 물질이 만나고 진동과 분자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머나먼 우주를 떠도는 항성물질이 어우러져 결합 원자와 분자, 그룹, 분자군을 형성해 생물체의 맥박에 반응을 합니다. 인류는 이처럼 일련의 독특한 과정을 거쳐 출현한 데다가 그 다양성 면에서도 단면 부각되지만은 알고 보면 공통된 구조를 토대로 발전해 왔어요. 우리가 지닌 개성과 고유한 특성이면은 다른 생명체와도 묘하게 닮은 보편적 기본 구조가 자리합니다. 즉 보편이죠, 보편. 실제로 인간의 유전자 코드는 바나나와 같습니다. 아주 놀랍죠. 그뿐 아니라 침팬지하고는 DNA 서열이 98%가 일치하죠. 그러면 참 인간은 무엇으로 비롯됐는가? 아무도 모르죠. 오히려는 양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진 물질인 세포에서 시작을 했죠. 9개월 동안 우리 세포들은 빠르게 분열하다가
어느 특정한 위치로 모여들어 좀 더 세분화된 임무를 수행했죠. 그리고 모든 필수 장기와 조직을 갖춘 정상적 아이가 되어서 바깥생으로 나갈 채비를 마치죠. 출생 후에도 세포는 꾸준히 분열을 거듭하여서 약 75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표준 성인 신체로 성장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은요, 무질서하거나 산발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직적이며 효율적입니다. 한편 세포의 종류가 다른 만큼 세포마다 수명도 모두 다릅니다. 또 맡은 임무도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세포 분자들은요, 타고난 환경 보호론자들입니다. 이 세포들은 분자 환경 내 물질과 에너지를 보수하고 재사용하며 재생을 시킵니다. 자, 그럼 이 많은 세포들이 어떻게 소통할까요? 각 세포는 저마다 조직 내에서 분주히 활동하면서 신체 전반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여러 논문에서도 밝혀졌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루어진 생화학적인 소통은요, 친밀하고 정확하고요. 신체 모든 것에 고루 미칩니다. 가령 호르몬과 당, 단백질, 신경페프티드는요, 혈류를 통해 모든 세포의 정보를 실어 나릅니다. 그 세포생물학 연구 분야에서 아주 요새 인기 좋은 게 바로 세포 신호 전달인데요. 세포 신호 전달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분자가 세포 환경에서 떨어져 나와 세포막을 거쳐서 세포 내 특정 영역으로 이동할 때 작용하는 물질과 그 작용 방식을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또 각 세포에 포함된 물질 중에는 다른 곳과 소통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세포 신호 전달이 오류가 발생하면요, 심장병, 암, 관절염 같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병이 수반이 됩니다. 세포는 또한 세포끼리의 직접 교신을 통해서도 서로 소통을 해요. 가령 인접한 세포들은요, 나노 튜브라고 하는 작은 튜브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직접 정보를 교환해요. 이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세포들은 같은 세포들끼리는 물론이고요, 우리 몸 전체와 늘 공명을 합니다. 인체 내에서 관찰되는 그 정교한 정보 교환 양상은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최근 과학자들은요, 죽은 세포의 활동과 관련해서요, 세포가 죽으면은 세포막에서 아주 작은 그 주머니, 소낭이 떨어져 나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낭이 부근의 세포들을 건드려 세포가 죽었다는 걸 알려요. 그 동맥경화증에 걸린 쥐의 체내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요, 세포가 소멸한 후 손상된 혈관 뒤에 남겨진 병소가 회복이 됩니다. 즉 죽은 세포에 소낭이 전달하는 메시지로 인해서요, 복잡한 생화학적 현상이 잇따라 초래되는 건데, 이런 사실은 인간의 탯줄 정맥세포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자가 형성되고 세포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 세포들이 상처 부위 복구를 담당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소통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본성에 속합니다. 또 이런 걸로 말미암아 개체로서 우리 존재가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소통의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며 이는 인체 내부의 세포군에서 관찰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세포들처럼 우리는 나노튜브를 이용한 건 아니지만은 손을 비롯한 기타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소통을 종종 시도하죠.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신체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우리의 감각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가령 진동이 소리로 변해 귀를 거쳐 감으로써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죠. 빛이 이미지를 전달함으로 상을 인식할 수 있죠. 이 모든 정보가 생화학적 데이터로서 내 세포들 사이를 통과하면요, 우리는 주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소통, 통신, 참 재밌습니다.
자,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신체 접촉이 우리가 그, 뭡니까? 애들한테 이 스킨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소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근데 화학물질이나 나는 어떻게 이런 것만 아니라 우리가 접촉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부부도, 참, 부부가 이 서로 이렇게 많이 맞댈 때 정이 깊어지고 그래 되는, 그러니까, 이 이제 부부가 그런 거 안 하는 이제 독방 쓰는 부부는, 결국 문제가 많이 생긴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릴 때 애들 그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스킨십은 바로 이게 소통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사랑을 하고 내 깊은 감정들을 아끼는 감정, 이게 이제 스킨십을 통해 나가는 거죠. 자, 마음속 울림에 귀 기울여 봅시다. 잠시 양손을 주시해 보세요. 손이 어떤 모양이죠? 오른손으로 왼손의 손가락 끝을 만지다가 가만히 멈추고 양손을 오가며 미묘하게 변한 압력과 질감, 온기를 느껴보세요. 당신은 사람들과의 신체 접촉을 통해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 신체 접촉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받아봤나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다채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우주 근원의 에너지나 의식과도 직접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좌절에 많이 빠지죠. 이 저자는 죽음의 문턱을 넘는 체험을 몇 년이 지나 크리스탈을 이용한 최강자에 등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탈의 아름다움과 관련세라들 다채로운 색상과 형태에 매료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적 지혜와 크리스탈 이용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석영, 전기석, 천정석, 황수정, 자수정, 석류석, 방명석, 청금석, 조회장석, 오팔, 감남석 등 그런 걸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가 보기에 이런 크리스탈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이게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물질도 다 에너지와 파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뭉친 게 물질이기 때문에 뭉쳐지면 물질이고 안 뭉쳐지면 그냥 에너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들도 에너지가 나와요. 그 치유 에너지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런 그 크리스탈 그 치유법 이런 걸 보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요, 크리스탈을 통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방법과 에너지에서 비롯된 진동을 품는 법을 익혔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요, 크리스탈은 그런 훈련의 보조 수단이었을 뿐 치유의 근원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마음속 울림에 귀 기울여 봅시다. 근원 정신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노트를 통해 그동안의 근원 정신과의 접촉 양상이 어땠는지 적어봐도 좋습니다. 어떤 계기로 나 자신과 우주의 소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제 저자는 이런 아끼던 크리스탈을 결국 이제 버리게 된 게, 필리핀에 갔을 때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전통의식을 명상 순회, 천주교 순회원에 가서 이제 그 명상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그마한 찬물에 샤워할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자기 마음에 이제 스쳐갔다는 거죠. 누군가의 음성이 들린 건 아니지만은, 그 생각은 실제 음성만큼의 생생했다고 합니다. 이제 크리스탈 그만 써도 된다. 필요 없다. 그런 정신 그 자체만 이렇게 충분하다.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가 밤이나 망고를 너무 많이 먹어 이상해져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옥색 크리스탈 펜던트가 저절로 산산이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혹스 박사는 이제 부서진 그 조각들을 집어들고 이렇게 주문됐대요. 네네 알았어요. 듣고 있다고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성 프란체스코 성자가 때렸던 신음성도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니었나 싶네요. 이 제자는요, 명상을 통해서
그 성스러운 존재 에너지를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밀려왔다 그러죠. 가만히 있어도 나비와 잠자들이 자기한테 날아와 주위를 맴돌았다. 그리고 두려움이나 욕심은 느껴지도 오지 않고 충만한 축복의 에너지가 그 자기 마음을 채웠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그 근원정신과 소통이 늘 그렇게 극도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탈 깨지는 것처럼요. 이 소통은 원래 겸허한 성격을 띠죠. 제자의 경우에도 아주 미묘한 소통의 소리를 점점 더 많이 듣고 신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신지학자, 신적자가 뭐죠? 신을 아는 학자인가? 하여튼 루돌프 오프는요, 근원정신과 소통할 때 찾아되는 경이로움이 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체험 일부라고 기술하면서 신의 존재를 의식한다는 표현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을 훨씬 능가하는 완전히 다른 그 어떤 존재를 감지하는 순간 경외감이 북받친다 했는데, 이게 참 이런 분들, 시향인들의 역시 그 할 수 없어요. 이게 신이 있다 생각하는 분들은요, 사점에서 만나게 되는 그 우주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자꾸 딴 데 어떻게 있는 줄 알아요, 실체가. 그래서 이제 루돌프 오프 같은 분도 그 신의 존재를 자기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신을 훨씬 능가하는 어떤 존재를 자기가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게 바로 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 근데 여기서 나다, 부처다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개념이 아닌데 말이 그만밖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아주 그 비유가 참 굳이 던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한 방울의 물이 큰 바다에 합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방울의 물과 바다의 물은 따로 존재하거든요. 훨씬 한 방울의 물은 자기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건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이 물이 바다에 흘러가거나, 그래서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돼버리죠. 둘이 아니에요, 둘이. 분명히 한 방울의 물과 바다로 존재할 때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죠. 바다라고 하는 한 존재가 나와 따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바다마가 조금 더 다르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바다인 거예요. 바닷물에 떨어지기만 하면. 이런 게 신이 존재하고 신의 가피를 강구하고 그 자꾸만 신에 의존하고 신을 그 참는 그런 그 유신의 종교, 그 서양인들의 사고방식과 이 불교의 사고방식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적인 사고방식, 따로 존재한다는 이런 개념을 못 부리면요, 아무리 그 불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불교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요. 특히 이제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서양 사람들, 이런 분들이 지금도 우리 와서 불교 많이 공부하고 뭐 성질 스님 논문도 써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못 봤다는 거죠. 궁극의 자리에서는요, 나와남이 사라집니다. 따로 있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요, 끊임없이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섬기고 찬탄하고 모시지만은 나와 부처님의 분별하는 생각이 없어요. 분별하지만 분별하는 생각이 없어요. 이 말뜻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진실로 진리의 근원과 합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자의 말을 이제 들어보면요, 하여튼 신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사색에 잠긴다고 하는데, 근원정신은 과연 존재는 뭘까요? 근원정신을 체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원정신과 맞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원정신과 소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점을 이제 그 저자는 지금부터 말합니다. 자, 이제 근원정신이 과연 뭔가 하는 거죠.
아직 이것 누구도 이대로면 확신할 수 없어요. 뭐 신이라든가 그는 우주, 공, 광명 같은 이런 명칭을 빌어서 그는 정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언어로는 이걸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는 정신에 다가서려 논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는 정신의 일부예요. 그런 훈련 과정은 처음에는 갈림길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길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도 없이 그는 정신과 내가 하나 된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럼 근원 정신을 체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근원 정신을 체험하는가? 감정이 북받치는 현상이 근원 정신과 접촉할 편히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불쑥 찾아든 경외감에 흐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에 접하면은 우리 많이 경험하는 큰손인 백구는 눈물이 주르르 흐른단 말입니다. 이유를 몰라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진리를 또 이제 편안함이 와요. 또 묵혀뒀던 감정이 방출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끝없이 우는 사람도 있죠, 그죠? 가령 오래된 걱정거리나 원한 분노 등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을 내보내고 나면 큰 사랑이 들이닥칩니다. 음수 반응 사랑의 감정은 자신이나 다름이 혹은 특정한 상황을 겨냥해 돌이치거나 완전히 자해를 끌어다니며 모든 곳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꼭 깨달음과 비슷한데, 이건 꼭 깨달음만 아니라도 우리가 진리에 대면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큰 스님과 우리 청아 큰 스님, 또 광도 큰 스님 같은 분 뵈면은 그냥 막 눈물이 그냥 걷잡을 수 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쏟아졌던 그동안의 서러운 감정, 분노 이런 게 막 눈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 세상의 연민 그리고 기쁨 그런 게 오는 거죠. 그건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이 근원 정신에 다가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저자가 나중에 대성불교 시간에서 세상 바라는 법에 배우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윤회와 낙은 열반, 윤회와 열반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일상을 여행하는 이 세상 상대적 현실과 광면, 삼라만상, 궁극적 현실 결과 똑같다는 의미라는 거죠. 상대적 현실과 궁극적 현실, 우리가 사는 일상 세상과 광대한 삼라만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근원정신과 일체를 체험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겠지만은 의외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런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사실 사고 영역을 초월하죠. 인위적으로 근원정신을 부여잡거나 우리 쪽으로 다가오도록 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의도적으로 마음을 열었을 때 근원정신과 하나 되면 경험한다면 좋겠지만은 종종 생각지도 않은 축복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음속 울림에 기억이 해봅시다. 동굴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의 재단을 마련해 보세요. 특별히 갖추고 싶은 성스러운 물건의 형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하는 물건은 재단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갖다 놓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당신이 찾는 삶의 방향과 의미와 관련하여 적절한 메시지가 주어질 기도해 보세요. 이 순간 상상 속의 고요한 장소에 자리한 당신에게 근원정신이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수행 중 찾아든 해답을 받아들입시다. 신성하는 곳이란 현재 이 저자가 느꼈던 근원정신이 일러주는 가르침입니다. 신성하지 않은 곳이란 없다. 이 우주는 근원정신으로 충만하다. 당신이 먼 길을 떠나거나 길을 잃었다고 여길 때도 신은 당신의 숨결만큼이나 가까이 자리하며 잠깐씩 그 존재를 떠올릴 때나 마음을 여는 순간순간에 깃든다. 언제 어디서든 잠시 멈추고 주의를 기울이보라. 신성한 그 존재는 무척이나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한다.
결국 또 신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아까 한 방울의 물과 바다로 생각하세요. 자, 이제 그럼 근원증신과 소통과 치유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치유란 거는요, 일상적이면서도 비범한 과정이 있는 사실을 기억해 둡시다. 대부분의 생물들의 기본적으로 지닌 치유 능력은요, 곧 삶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복되는 절차 역시 가장 기본적인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어떤 이들은 자아 깊숙한 곳, 우리 안에 자리하는 신성한 존재를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모두 타고난 치유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본성을 정확하고 꾸준히 행동으로 옮긴 연습을 하다 보면요, 치유 기술을 확실히 습득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즉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리젤리언스 제가 복원력이라 말한 그런 건데, 치유 능력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내면은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정신과 소통한다는 게 끄집어내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저 삼위일체 중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그 성령의 신자들을 치유하죠. 유대교의 경우에는요, 각 개인과 세상의 치유를 기원하는 기도문과 성가를 위하는 것이 일상적 수행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어요. 또 힌두교에서는 치유는 초월의식에 속하고요, 팔찌요가라는 수행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상은 이런 수행 과정의 일부입니다. 또 이제 티베트 금강성 불교의 고급 명상 수행에는 특정 정신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과정도 포함되며, 이때 수행자는 그 신과의 합의를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수행이 매진하다 보면요, 결국 타인에 대한 진심과 연민, 애정 어린 관심이 자연스럽게 모두 나온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는 근데 문제가 많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 전까지는 이런 참 도움도 못 주고 현실적으로 진심 연민이 애정 이런 게 안 나오는 게 문제겠죠. 근데 보현행원을 하면은 과거에 이제 균유대사의 보현행원 노래가 그 고려시대 백성들의 평안과 우환을 낳게 했다, 없애줬다 이런 이야기는, 보현행원 자체는 이 자체가 벌써 현실적으로 아주 그 당장 그런 그 치유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신과의 소통은 명상 중이나 초월적 의식 상태에 빠졌을 때 혹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들에 따라 신비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초월적 상태에 머무는 경험은요,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죠. 그죠? 그런 정신과 소통이 일어날 때 이제 우리 안에 어떤 감각기관의 어떤 그 발련이 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성스러운 형제가 감지되기도 하는데, 성모 마리아를 믿는 신도들의 경우 종종 성당이나 성지에서 장명이 난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부드러운 음악 소리나 경건한 성가, 기도문 외는 소리가 들리는 수도 있다고 해요. 기도문을 거듭 되풀이해 외운 사람들 중에는요, 또 어느 순간 자신의 내면에서 반복되는 기도문 소리를 들었다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또 신비로운 음악이나 성가를 듣는 분도 계세요. 이처럼 예적으로 영적 수행에 임하다 보면은요, 내면의 영역의 눈을 또 근원 정신을 체험하는 과정에도 좀 더 심찰스게 됩니다. 이 경우에 영적 에너지와의 만남에 깊이 못한 당사자는요, 다른 차원의 의식으로 옮겨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몇 가지 의식의 차원에 넘어들며 살고 가는지도 모르죠. 한편 우리 몸속 세포에서 뇌로 이어지는 구간에는요, 일종의 자연적인 호가 있어서, 호가 무슨 혼자인지 모르겠네. 신체가 필요로 하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심을 먹을 시간, 뜨거운 물에 손을 안 떼면 안 된다는 것, 자야 할 시간, 다친 무릎의 통증 등을 인지할 수 있죠. 이 같은 정보 전달과 인지 과정의 흐름은 세포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인식 가능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로 온다는 거죠. 이외에도 미묘한 지각과 신비로운 능적 차원을 잇는 또 다른 호는 존재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영적 소속통을 달성하고자 하고 갈망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소통해낼 수 있는지에 관한 절대적 해답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소통을 싫어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반가운 사실은 근원 정신에 도달하는 갈망을 품으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수행 방식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근원 정신에 도달한 갈망을 품는다. 이게 뭐죠? 바로 서원이죠. 서원.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서원은 참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서원이 우리 종교 수행이나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호크 박사 말에도 갈망은 그런 소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갈망 이야기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4장 소통과 보호 간단히 하겠습니다. 걱정을 비우라. 애초에 걱정의 생각이란 것을 누가 만들어냈는지를 돌아보라. 저토록 널찍하게 문이 열려 있음에도 왜 한사 고혹한 방에 머무는가. 두렵다는 생각에 털을 꺼내버리고 바깥으로 나서라. 혹서 박사는 발리에서 이제 수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스님이 일상 속에서 주변의 에너지를 감지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혹서 박사는 시내를 걷다가 검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이상한 냄새 풍기고 먹구름이 잔뜩 꽂혀들은 이런 걸 좀 느껴가지고 적감적으로 그를 피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예. 이제 딱 그거 빨리 이제 결국 이제 스쳐 지나갔는데 다른 데 가서야 이제 또 다른 향기 이런 걸 맡았다고 이제 그러죠. 예. 신의 사랑이나 근원 정신에서 비롯된 보호의 힘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닥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는 힘은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이는 또 불순한 주술사가 위협을 가하더라도 우리 내면에는 그 위협을 감당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쨌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불운에 대해서 부적을 지기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것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성경의 10편, 23편이 있는 말이죠. 를 헤맬 때조차 우리를 보호할 진정한 보호 세력을 얻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우주 자체가요, 자비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에서는 소통과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근원 정신과 소통하면 보호 에너지가 온다는 거죠, 그죠? 영적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종종 예기치 못한 현상이 오는데, 예를 들어 눈 감았을 때 자주색, 청색, 금색 등 각가지 성능 색상이거나 내면의 심의 시야를 뜨드는 귀한 얼굴 형상이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눈을 떴는데도 계속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또 이상한 이미지나 음성이 불현듯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힌두교나 기독교 신비주의 등에서는, 그리고 여러 전통적 종교들은 그런 현상을 영적 체험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겪게 되는 일의 일부라고 해석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결국 시기죠. 시기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이 호크 박사가 이런 거를 경험한 거는 이게 결국 주술 이런 게 밝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힘이 올지 모르지만, 치유의 힘은 올지 모르지만은 원만하고 밝은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해요. 뭐 힌두교나 기독교 신비주의도 그렇고 티벳도 그렇고. 예. 미국 내에서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이 1200만 명이라고 쓰여 있네요. 영혼과 신, 우주 등 근원과의 순수한 소통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한 존재들의 보호를 경험하는 것은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이제 이 혹스 박사가 강의할 때 어떤 그 톱이라는 참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디자이너인데 갑자기 자주색이 보인다고 보여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말할 것 같고 눈을 감아도 저집이 따라다니고 찌긋찌긋할 정도라고요. 그런 걸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톱의 체험이 그 축복의 전능이자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내면의 상태라는 그 사실을 알려줬죠. 조이스 혹스 박사는 근원 존재와 소통과 거래에 대한 발휘되는 보호 힘에 관한 개인적인 체험은 어쩌면 신체적 장애에서 비롯되는 것인도 모르겠다는 말합니다. 가령 우리 몸의 세포들은요, 취약한 특정 부위를 능숙히 관리할수록 특화되어 있다고 하죠. 피부 세포 같은 경우는 갑옷 같은 보호 장비 없어도 신체 외형을 보호하고 세균 침입 같은 거 보호하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피부 세포는 케라틴이라는 우선 방수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이제 케라노사이트죠. 케라티노사이트 그죠? 여기서 만들어내. 이 세포는 알파 케라티노사이트는 알파 케라틴을 만듭니다. 알파 케라틴은요, 특수한 나선형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섬유 가닥이 서로 얽혀 있어요. 케라티노사이트는 내부 구조적으로 탄성이 있긴 하지만은 세포 자체도 피부 신경과 단단히 결합하기에 피부 구조를 보존하는 한편 우리에게 선사한 촉감을 선물합니다. 이외에도 케라티노사이트는 필요할 때 신체 보호를 위해 다른 세포들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또 몸이 긁히거나 베이면은 면역 반응을 보이고요. 피부 표피, 진피를 비롯해서 기타 피하청 내에서 염증 반응이 가동되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케라티노사이트는요, 여러 단계에 걸쳐 우리 몸을 보호하죠. 케라티노사이트 내부는 압력이 가해지면 혈관계가 압력이 내성해지면 다시 튕겨나오는 나승염 습내로 이루어진 비계. 비계는 높은 곳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합니다. 비계와도 같아요. 이 나승염 습류 역시 방수 기능이 있어 피부 표면에 물이 쉽게 스며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케라티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의 다음 단계로 신경세포와의 접촉이 있죠. 케라티노사이트가 신경세포가 단단히 결합하면요, 케라틴 생성세포들 사이로 얽힌 부드러운 신경이 찢기거나 손상되는 없이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케라틴의 나선형 섬유는요, 압축되거나 다시 원형 찾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부가 쉽게 찢기거나 뚫리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 뭔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게 되면 피부 세포는 그 즉시 면역 체계에 가동시켜가지고 첫방울성에 해당하는 물질을 생겨서 감염을 막습니다. 상처가 깊어지면요, 케라티노사이트는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멀리 떨어진 신체 부위까지 신호를 보내고요. 기운이 침범한 부위에 면역 체계 세포가 더 필요함을 알리고 철저한 치유 과정에 들어가죠. 이러한 치유 반응 중에는 박테리아 같은 침전성 세균을 치료하는 세포는 물론이고 구조적 손상을 복구하는 세포 반응도 포함이 됩니다. 즉 우리 119 시스템과 비슷한 거죠. 케라티노사이트 장애에 관한 이러한 내용을 소통과 보호라는 좀 더 일반적 관점이 대시키려면 각 개인으로서의 우리 각자의 탄생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유의 자아가 있으며 이 자아는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지요. 따라서 자아가 불안정한 사람도 있고 자아가 굳건한 사람도 있죠. 이 자아가 바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첫 방어선입니다. 자아 다음으로 우리는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죠. 가족과 연인, 친구들을 비롯해 직접적 교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이들이 이 구성원에 해당됩니다. 이 네트워크 너머에 이제 소방관, 경찰, 정부 같은 공공보호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하나됨의 원리가 세포구조와 그 기능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우선 작은 섬유와 미소관,
가닥이 세포 위쪽에서 저쪽으로 줄 모양으로 배열되면서 일종의 비계를 이루어 세포들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한편 세포의 다른 쪽에서는 소포체에 접힌 막들이 세포에 가까이 자리합니다. 분자를 통해 전달된 정보가 세포를 지나 핵공을 빠져나온 뒤 소포체와 만나면 세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특정 배열 순서에 맞는 유전 정보가 지정이 됩니다. 이 단백질은 세포의 효소이자 구조적인 부분으로 인체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포의 배터리와 같은 미토콘드리아는 한때 세포 주변을 떠다닌 것으로 간주됐죠. 그렇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미토콘드리아와 인접한 소포체 사이의 연결부를 형성하는 분자 집단이 있어서 체내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처럼 아주 미세한 물질들이 복잡하게 얽혀 이루어낸 연결부는요, 세포들의 안전을 보장하므로 신체 생명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듯 소통과 보호 원리는 생명체의 모든 부분에서 입증됩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 인체 내도 여러 세포들이 서로 소통, 서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우리 몸을 방어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케라티노사이트가 1차적으로 방어를 하면서도 염증 반응 이렇게 여러 세포들 도와달라 SS 메시지도 보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이스 혹스 박사의 결론이 이거예요. 성스러운 축복의 씨앗으로서 진정한 자아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법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아를 인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근원 정신과의 소통은 온화한 에너지를 풍기면서도 즉각제도 확실하다. 따라서 굳이 부정이나 기도, 특정 성지, 교회 등을 통해 보호받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좋다. 자아와 우주와의 소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 결국 진리가 뇌를 편안케 하고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죠. 자, 소통과 연습을 합시다. 이 명상은 자아는 물론 영혼과 의식적으로 깊이 소통함으로써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겁니다. 우선 마음속에 자리한 신성한 동굴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음을 열고 영혼과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을 한껏 받아들이세요. 그 동굴은 삼라만상 혹은 작은 우주를 품은 장소로 당신에게 울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온 정신을 집중하고 둥근 공 모양의 빛이 천천히 회전하며 마음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빛은 내 영성과 자아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 빛이 익숙하고 실제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1, 2분의 여유를 두고 기다려 보세요. 그런 다음 둥근 공 모양의 그 빛이 커져서 당신과 당신의 목과 명치를 건드리고 계속 마음 한가운데 자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뒤에 그 빛의 공은요, 다시 커져서 당신의 이마와 배꼽에 닿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커진 빛의 공은 머리 꼭대기와 골반까지 이릅니다. 마음을 자신의 중심부에 둔 당신은 이제 신체의 전면적 에너지 중심을 한 곳에 통합시킨 셈이에요. 즉 목구멍은 소통을, 명치는 힘, 이마는 깨달음, 배꼽은 감정, 머리 꼭대기는 영성의 중심, 그리고 골반은 생존을 담당하는 에너지 중심입니다. 빛의 공을 계속 마음 한가운데 두면서 그 빛의 공이 타원형으로 커지도록 해보십시오. 완전히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 안에서 당신의 몸은 둥둥 떠다니고 빛과 축복이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원형의 빛을 끌어당겨서 머리 꼭대기와 골반에 닿는 빛의 공으로 되돌려 놓은 뒤 빛의 공이 다시 당신의 마음을 감싸도록 해보세요. 자아와 영혼이 그 안에 자리하고 축복과 소통, 유일무이한 보호 에너지가 함께함을 인식하며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